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 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2021년도 4회차 2021년 4월 11일 날 진행이 됐던 CS 리더스 정기시험 CS 개론 21번부터 3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입니다. 넬슨 존스가 제시한 인간관계 심화 요인 중, 자, 이걸 넬슨 존스의 3R이라고 부릅니다. R이 들어가 있는 세 개의 단어가 나온다 라고 해가지고요. 서로의 역할과 행동에 대해 명료하게 설정된 기대나 지침. 자, 이것만 아시면 되죠. 명료하게 설정된 기대나 지침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 문제에서 전체적인 키워드는 명료하게 설정된 기대나 지침입니다. 자, 저거 갖고 찾을 수 있는 건 룰, 규칙이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이 문제는 동일 유형 기출 문제가 2018년도 4월 달에 2020년도 1월 달에 출제가 됐던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저 내용 말고 보상의 범위와 깊이가 확대될수록, 자, 이렇게 나오면 보상성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긍정적 보상의 영역이 넓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상호성,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어떤 3R이라고 하는 넬슨 존스의 인간관계 심화 요인, 단순한 키워드, 요 말씀드린 키워드만 기억하고 계신다면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변형이 되더라도 충분히 구별하고 또 대비가 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머튼이 주장한 아노미 이론입니다. 아노미 이론. 문화적 목표를 거부하고, 자, 여기서 나오는 이 문화적 목표라는 건 그 사회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질 수 있을 만한 하나의 지향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부자가 되고 싶어요.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갖고 있을 만한 하나의 어떤 지향점이라고 하는, 자, 이걸 거부하고 제도화된 수단은, 야, 그럼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지? 빌 게이츠라든가 워렌 버핏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부를 쌓아온, 축적해온 과정들을 나도 한번 그대로 한번 따라 해볼까? 이런 관점이겠죠. 제도화된 수단만을 수용하는 부적 유형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18년도 5월 달에 2020년 4월 달에 동일 유형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요? 아이, 난 필요 없어요. 이번 생엔 글렀네. 나는 부자 될 생각 없어요. 하지만 빌 게이츠, 워렌 버핏이 부를 쌓은 방법으로 나는 오늘부터 저축은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 이런 사람들을 뭐라 하느냐? 저희가 의례주의형이라고 얘기가 됩니다. 아시겠지만 3번의 동조형은 부적응에서 제외가 될 거고요. 일단은 문화적 목표는 수용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요. 하지만 저축해야지. 그럼 부자가 되려면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야, 그런 걸 언제 하니? 아니, 죽을 때까지 안 돼. 한 방에 그냥 쏘겨가지고 사람 모아가지고 확 사기를 쳐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하는 혁신형. 네. 문화적 목표 부자가 되는 거. 아이고, 난 이번 생엔 글렀어요. 제도적 수단, 그럼 저축이라도 하세요. 아유, 필요 없어. 난 다 필요 없어. 다 몰라. 패배주의형. 똑같이 부자 되긴 글렀네. 이번 생에 저축해야지. 아유, 난 그것도 몰라. 대신에 뭐야? 뒤집어 엎자. 꼭 저축만 해야 되겠니? 난 다른 걸로 해야지. 뒤집어 엎겠다는 거. 저희가 알고 있는 반역형.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5가지 유형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자, 의식 모델인 조혜리의 창입니다.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영역은 무엇일까요? 이 조혜리의 창 문제는 아주 전통적으로 세부 설명, 지금 보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부 설명이 제시가 되고 명칭이 뭘까요? 네, 이 창의 이름이 뭡니까? 이런 식의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 이거는 지금 거의 벗어나고 있질 않거든요. 이 문제 유형 자체가. 동일 유형이 2019년도 9월 달에 출제가 됐었고요. 자, 보기를 좀 보면 개방형이며 인간관계가 넓답니다. 자, 그럼 4분면 중에 저희가 조혜리의 창을 잠깐 떠올려 보시면 4분면 중에 어디 있는 거요? 왼쪽 위에 있는 거였습니다. 왼쪽 위에 있는 거. 자, 그래서 개방형이며 인간관계가 넓대요. 개방 영역이 지나치게 넓으면
주책바가지처럼 주책 없고 경박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 남들이 나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 이걸 다 오픈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오픈해 놓았다니까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오픈 에어리어, 공개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개된 영역 이렇게 딱 찾으시면 되겠죠. 신중하고 공격당하는 일이 적어요. 왜 그러냐면 나에 대해서 얘기 잘 안 하거든요. 내 이야기는 잘 안 꺼내놔요. 그래놓고 얘기하는 게 다 남의 얘기래요. 현대인에게 가장 많대요. 저희가 알고 있는 숨겨진 영역, 히든 에어리어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고립형, 음성 증상, 소극적, 고민이 많아요. 안타깝지만 미지의 영역, unknown area라고 불러요. 자기 주장, 거침없이 얘기합니다. 막 그냥 내뱉어버려요. 이러다 보니까 타인의 말에 귀를 좀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왜? 자기가 잘못하는 건 몰라요. 자기의 방식은 몰라요. 근데 남들은 다 알고 있어요. 저에 대해서. 여기를 저희가 블라인드 에어리어, 맹목 영역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부르기도 하는 게 아니라 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냥. 그 관점 4분면으로 기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의사소통 유형과 관련해 다음 중 수평적 의사소통의 사례와 가장 거리가 먼 거. 이 공식적 의사소통에는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걸 저희가 이제 뭐 하향적이라고도 부르고요. 상의하달이라고 부릅니다. 밑에서 위로 가는 거 이걸 상향적이라고도 부르고요. 저희가 하의상달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하나가 수평적 의사소통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예시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1번 면접이에요. 면접 같은 경우는 어디에 해당하느냐? 밑에 의견이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하의상달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면접. 나머지 회의, 회람. 회람이 대표적이죠. 이 수평적 의사소통에. 위원회, 사전심사제도 다 해당합니다. 수평적 의사소통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요런 하부 요소를 물어보는 문제 같은 경우는요.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중에 두 가지 정도는 기억을 좀 하고 계시는 게 문제를 대비할 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이런 방식이 출제가 될 때가 있고요. 가끔 가다가는 박스 안에다가 여러 가지를 갖다 놓고요. 그 중에 뭐 하향적 의사소통의 예를 들어 뭐 상의 하달의 사례를 골라내세요. 막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세 가지에 있는 사례를 다 섞어버리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최소한 두 가지 정도를 정확히 구별하고 계시고 있다면 한 가지, 내가 전혀 모르는 것들은 결국 그 내가 기억하지 않은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게 될 테니까요. 이해가시죠? 이런 관점으로 대비를 해보시면 충분히 수월하게 대비가 가능하실 만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의사소통 장애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의사소통에 대한 장애 요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이 문제 또한 2019년도 5월 달에 그대로 출제가 됐던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1번. 수신자가 전달자의 말이나 행동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 전달된 메시지의 반응 양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앞에서 말하는 이 화자라고 그러죠. 화자, 스피커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얘기한 내용을 얼마나 뭐 올바르게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의심을 하는지 아니면 믿지 못하는지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2번. 전달자와 수신자는 각자 다른 입장에 처해 있으므로 동일한 문제에 대하여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분명히 달라요. 서로 간에. 3번. 집단의 응집력이 약할수록 집단 내에서만 통용되는 독특한 언어가 없기 때문에 집단 밖의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에 장애가 유발될 수 있다. 자, 이건 다 뒤집어 놨네요. 집단의 응집력이 강할수록 집단 내에서만 통용되는 독특한 언어들이 있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겠죠. 3번이 잘못되어 있는 설명입니다. 수신자들은 전체 메시지를 수신하기 이전에 미리 형성된 고정관념으로 메시지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2년도 최근 들어와서는 이게 오답으로 많이 나옵니다. 4번.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경우 전달자의 메시지가 올바르게 해석되지 않은 채 배제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 문제 유형은 꼭 한번 체크하고 다시 한번 되돌아 보셔야 됩니다. 이 문제 유형. 자, 다음 문제입니다. 효과적인 부탁 기술 중 상대방이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작은 요청을 한 후에, 자, 작은 요청을 한답니다. 소입니다. 소. 일단 수용된대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조금씩 요청을 증가시켜 나감으로써 대로 갑니다. 소에서 대로 옮겨갑니다.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2019년도 9월 달에 동일하게 출제가 됐던 문제 유형입니다. 처음에 작은 걸 부탁을 해서 받아들이게 한 다음에 점점 크기를 증가시키겠죠.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지금 문제에 나온 것처럼 이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요, 요구할 때마다 요구하는 양이 어떻게 된다? 총량이 변화되고 있어요. 지금 분명히 총량 자체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작은 거에서 큰 걸로 옮겨갑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한 발 들여놓기 기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처음에 큰 거를 제시해서 애초에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들고 조금씩 양을 줄여가면서 애초에 우리가 원했던 걸 받아들이게 만들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얼굴 부딪히기 기법이라고 부르게 되죠. 이해가시죠? 요 관점입니다. 두 가지가 다 여러분 잘 보시면 요구하는 총량이 변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살라미 기법이라는 게 출제가 되는데요. 살라미 기법은 총량이 변화되지 않아요. 네, 살라미는 독일 소세지 그거 동일한 분량으로 잘라 먹던 것처럼 인질범이 인질을 납치해 놓고 인질 그 협상금, 인질 어떻게 보면 교환 비용 이거 요구할 때 썼던 관점이 살라미 기법이거든요. 야, 그래서 100만 원 내놔. 라고 했다가 야 100만 원이 어딨니 지금 너무 많아. 야 그럼 오늘 1시에 10만 원 갖고 와. 이따 2시에 10만 원 갖고 오고 이래서 열등분을 하겠다는 거예요. 정확히 n분의 1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얘는 용량이 변화하지는 않아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구별이 되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교류 분석 TA입니다.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욕구 이론 중 스트로크입니다. 스트로크는 말 그대로 찌르다는 얘기. 찌르다. 저희가 스트로크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단어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얘가 다른 분야에 쓰이다 보니까 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스트로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자, 이 문제 또한 19년도 9월 달에 동일한 유형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1번 스트로크는 친밀한 신체적 접촉을 의미하는 용어이지만 그 의미가 확대되어 타인에 의한 존재의 인정을 뜻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존재의 인정 맞습니다. 2번 인간이 주고받는 스트로크의 방법은 개인의 성격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맞아요 이거. 3번 상대방의 어깨를 토닥거리거나 수긍하는 뜻으로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 역시 스트로크의 행위에 해당합니다. 맞습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4번 모든 인간의 타고난 기본적인 욕구는 자극을 갈망하는 욕구이며 이러한 자극 갈망을 스트로크를 통해 채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의식이라고 아까 나왔죠. 존재의 기본 단위. 맞아요. 5번 스트로크는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하나의 단위이기 때문에 부정적 성향이 없으며 아니죠. 스트로크는 긍정, 부정의 형태가 다 있고요. 기본적으로 언어적, 비언어적인 거, 뭐 조건 대 무조건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오히려 스트로크는 없는 스트로크의 기아 상태 이게 훨씬 더 위험한 거죠. 기본적으로 봤을 때 5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워딩을 슬며시 문장 가운데 바꿔놓고 그 문제를 갖고 찾아내라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 유형입니다. 꼭 체크하고 보시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제 모든 기출문제 분석 동영상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꼼수 문제가 너무 길어요. 강사 문제가 너무 길어 진짜 이따 지치겠어요. 그러면 꼭 말씀드렸죠. 5번부터 보시라고요. 유독 답이 많아요. 긴 거에. 또 이 영상이 또 많이 퍼지게 되면 또 바꿀 수도 있겠죠. 하지만 5번부터 본다는 꼼수는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5장이네요 이제. 크리스토퍼가 제시한 고객 서비스의 3단계 중 거래 전 서비스에 해당하는 거.
자, 거래 전 서비스라는 건 우리 서비스를 받기 차원입니다. 우리 서비스를 받기 전 상태의 관점, 기대 정도만 갖고 있는 유사 유형 기출문제가 19년도 3월 달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유사라는 말을 읽기가 왜 이렇게 어렵나요? 자, 1번 고객 클레임. 클레임이라는 건 뭔가를 뭐 요구하다, 청구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얘는 거래 후에나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2번 시스템의 유연성. 자, 시스템의 유연성이라고 하는 관점은 실제로 저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시스템의 유연성이라는 관점은 실제로 거래 시, 거래 후가 아니고요. 얘는 거래 전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시스템, 내가 갈 수 있게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여기 매장을 방문할 건데 기본적으로 맨날 그냥 칼같이 9시에 오픈해가지고요. 오후 5시 55분이 되면 무조건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6시에 퇴근하는데 갈 방법이 없어요. 도대체가 이놈의 매장에. 조금 좀 사람이 많거나 그러면 좀 닫는 시간을 좀 미룰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거. 이러다 보니까 이건 거래 전일 수밖에 없죠. 제품 추적, 거래 후. 제품 포장, 거래 후. 주문의 편리성, 주문하기 너무 편리해요. 거래 시.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시스템의 유연성이라는 건 선생님이 이렇게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질 않기 때문에 이 문제 유형은 좀 기억 좀 하고 계셔야 돼요. 이 시스템 유연성이라는 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거를 갖고 활용할지에 대한 게 아직은 정확치 않으시다면 그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문제 6장의 내용은 그냥 바로 알더퍼가 제시한 ERG론. 자, E 생존, R 관계, G 성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슬로우 욕구 5단계를 3등분을 한 거죠. 개인의 자아 실현과 관련된 욕구로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중 존경 욕구 네 번째 있는 거죠. 위로 올라가면서 자아 실현 맨 꼭대기에 있는 겁니다. 자, 결국 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라고 따지게 되면 G가 되겠죠. G. ERG 이론 중에 G는 저희가 알고 있는 성장 욕구라는 걸로 맞춰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 R은 뭘까요? 관계 욕구. 여기에는 안전의 욕구, 소속의 욕구, 사회적 욕구, 사랑과 애정의 욕구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 그 다음에 존경의 욕구까지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걸 R, 이제 관계 욕구. 그 다음에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걸 저희가 이 존재 욕구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간단한 문제 유형입니다. 자, 개론 마지막 문제입니다. 서비스 경쟁을 위한 원가 우위 전략 중 가치 사슬 활동에 있어 비용 측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죠. 가치 사슬 활동에 있어서 비용 측면에 효율성 제고를 하겠답니다. 비용 측면이라는 게 비용 측면. 그러니까 결국 비용 측면에서 효율성 제고를 가져오겠다라는 건 우리가 드는 비용 자체를 뭘 하겠다 기본적으로 줄이겠다. 기본적으로 줄이겠다. 네, 첫 번째 비용의 우위를 가져가겠다. 원가를 저렴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규모의 경제를 대량으로 판매해가지고 막 그냥 하겠다. 기본적으로 봤어요. 3번 서비스 개별화와 차별화를 시키겠다. 이렇게 되면 과연 비용 측면이 떨어질까요? 아니죠. 이건 떨어질 리가 없어요. 이해가시죠? 이건 선생님 저희가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서비스의 공업화 또는 표준화 이렇게 바꿔야죠. 그래야 문제의 내용에 맞아요. 4번 공급망의 효율적인 운영 맞죠? 비싼 원재료 또는 부품 등의 저가품 대체. 왜? 위에서 분명히 문제에서 비용 측면의 효율성 제고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거 돈 덜 들이겠다는 거예요. 덜 들이겠다 기본적으로. 야, 우리 좀 돈 좀 덜 들이고 뭐 할 수 있는 방법 없니? 이러다 보니까 서비스의 개별화, 차별화라는 건 비용이 덜 들 방법이 없죠. 왜? 이 사람한테 맞춰주는 건데. 이해가시겠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대비가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2021년 사회차 문제 개론 30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이 문제 또한 30문제가 크게 어렵지 않게 저희가 충분히 기본 수학습만으로도 또 기출문제 분석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대비가 가능한 문제 유형들이었습니다. 이 영상만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시면 다행이고요. 아니면 제 카페, 네이버 카페 이제 너무 많이 떠들다 보니까
하여간 뭐 제일 중요한 건 2019년, 2022년 기출문제 자료, 실제의 기출문제 자료입니다. 예, 전부 다 카페 가입하시면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전부 다. 뭐 그 이외에 다양한 합격 솔루션들은 정말 많은 것들이 제공이 됩니다. 다른 카페에서는 전혀 제공하지 못해요. 챕터별 기출문제 분석 솔루션이라고 하는 건 제가 챕터별로 총 21개 챕터별로 기출문제들을 전부 다 분류하고 분석해가지고요. 동일 유형 또는 유사 유형들 어떻게 문제가 변화되고 있고 해당 챕터에서 어떤 문제가 많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게끔 제작을 해놓은 겁니다. 활용을 해보시면 뭐 시험이 한 2주 남았습니다. 이때까지도 기본서 본다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더 이상. 이렇기 때문에 이때는 챕터별 기출문제 분석 솔루션을 선택하신다는 건 합격을 하기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기본서 안 보셔도 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음번 영상은 전략론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체크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